저는 생각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새로운 글로벌 차원의 이런 광범위한 충격을 가져오는 여기에 이제 대응할 때 출발점이 공공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된 나라일수록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위기에 대한 극복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 말씀은 좀 관점이 좀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 우리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야 우리 생각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오늘 아주 좋은 공부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기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이 국책연구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과연 보다 이 나중 강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실질적 합리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제가 그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하고 실질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이라는 조금 그 정치세상사에 나오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20세기 후반, 특히 그 1990년대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국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형식적 합리성이 그 실질적 합리성을 완전히 압도해버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형태로 국가가 바뀌었다. 여기에서 국가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의 그 리더십의 위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게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태에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뚫고 나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세 번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누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를 뽑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를 뽑든 간에 저렇게 찐따 같은 국가가 나오고 저런 찐따 같은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이 나온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게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극악한 상황, 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참고로 전 지구적인 상황을 보자고 한다면은 대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잘 사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부심을 아무리 느껴도 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닥쳐있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라 하더라도 이 팬데믹이 앞으로 몇 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둬야 되고 어떤 위기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고 그 역사적으로 국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국가라고 해도 다 똑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공간, 동서고금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17세기의 근대 국가가 나타난 틀은 전쟁이라고 하는 지독한 16세기의 서유럽 문명이 겪어야 했던 그 지독한 전쟁이라고 하는 틀, 그 다음에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지독한 혼란 상황에서 누구든 좋다, 깡패든 뭐든 좋으니까 제발 이 세상의 질서와 안전을 갖다 다오라고 하는 주권이란 개념이랑 같이 생겨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와 질서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만 있다면 어떤 국가든 괜찮다라고 하는 개념부터 16세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온 국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안전과 삶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논리로 시작된 국가입니다.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전쟁을 일으키든 뭘 하든 간에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와 삶은 꼭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동전의 양면으로 태어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프랑스 말 레종데따라고 하는 말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는 전쟁을 해도 괜찮고 범죄를 저질러도 좋고 필요하다면 학살을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것도 다 용납될 수 있다. 단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만 지켜준다면
이라고 하는 논리에서 생겨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종류의 장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괴물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레비아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슬슬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한 실질적 합리성과 형식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베버가 간파한 것은요, 인간의 행동에 보면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측면의 합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얘기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를테면 젊은 베르테르는 자살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이래서 자살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기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베버가 가치 합리성 혹은 실질 합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하느냐를 따지는 가치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합리성이 있는데요. 목적 합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지금은 형식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밤 내가 자살을 한다면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게 합리적이냐, 농약으로 자살하는 게 합리적이냐, 아니면은 뭐 그 밖에 모르핀으로 자살하는 게 합리적이냐를 따지는 합리성입니다. 이걸 목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즉 어떤 목적이 정해졌다고 그럴 적에 그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이냐를 갖다가 따지는 합리성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근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합리성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전부터 무슨 종교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가치로 합의된 국가가 아니고 무조건 국민들에게 안전과 평화와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만 달성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라고 하는 백지수표를 넘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가진 합리성, 그야말로 레종됐다. 이 국가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역이 넓어요. 그래서 국가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쭉 발전을 하면서 이 국가 이성이라는 걸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논의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가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막스 베버가 간파했던 점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합리성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질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위축된다라고 하는 점을 베버가 간파를 한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관료제는 발달하고 재정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세수의 규모도 계속 커지니까 국가를 어떤 행정 조치로 관리할 것이고 세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 합리성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관료제의 문제가 되죠. 관료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국가 이성을 거의 압도하는 상황으로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20세기 초에 막스 베버가 봤었던 국가의 위기고 그때 정치 지도자들의 위기입니다. 그럼 이때 정치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요, 형식 합리성에 국가가 압도되지 않도록 국가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지금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추구해야 될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형식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이 어쨌다, 법적 절차가 어쨌다가 아니라 정말 가슴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양심과 이성과 영적인 부름에 화답을 해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이 실질적 합리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종교인이 될 필요도 있고 철학자가 될 필요도 있고 영성가가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형식적 합리성, 큰 규모의 재정과 큰 규모의 관료제를 움직여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든 간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관료제와 재정과 국가 규모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합리성과 조화시키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실질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국가 기구를 움직여서 현실에 실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다. 이게 베버의 이야기였었죠. 산업 국가가 유지해야 되는 실질적인 국가 이성의 합리적인 내용은, 그 실질적 합리성은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암묵적 합의가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기 있어서는 좌파와 우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게 20세기 후반에 그 의회 민주주의, 그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정되게 된 기초가 되는데요. 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가장 주된 그 칼자루라고 하면 좀 험악하네요. 그 이 조타수, 이 방향타를 쥐고 있는 그 가이자루 소재는 그 국가다라고 하는 합의가 70년대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국가와 노동과 사용자가 어떻게 삼자 합의를 하느냐, 그다음에 국가가 거느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기구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계획의 요소와 시장의 요소를 어떻게 혼합하느냐, 경제 성장률 타겟을 어떻게 하느냐 등등등이 이렇게 자본과 노동을 화해시키고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하는 합의가 최소한 70년대 초반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20세기 후반에 정치,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 실질적 합리성은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경제 국가가 나타나긴 하는데 그 실질적 합리성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복지 내 정책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치에 일정한 재량이 있었습니다. 70년대까지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될 적에 했었던 유명한 그 정말 그 이 수사학 역사에 남을 만한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국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게 이제 국가 이성의 그 균형이 이제 완전히 또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이성이지만 그 국가 이성을 담지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정치 지도자가 아니고 시장 경제와 기업가다라고 하는 합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합의죠.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그 정치 이론이라든가 행정 이론을 보면 여기서 이제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리스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투두 리스트와 not to do 리스트가 쭉 주어지고, 이 해야 될 일들을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정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게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정치 지도자의 상이에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 합리성이 되어버리니까 시장의 효율성을 어떻게 더 극대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형식적 합리성이 국가 이성의 압도적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형식적 합리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상의, 그 다음에 어떤 규칙상의 합리적인 룰을 잘 수행하는 역할만 부여받게 됩니다. 21세기에 생겨났었던 그 신자유주의 국가의 투두 리스트, 그러니까 해야 될, 국가가 해야 될 리스트와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가지고 사실상 전 세계 지도자들과 모든 국가를 딱 규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재량이랄까요? 여지랄까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더 써야 되고, 이거는 이런 규제가 있어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등등등등 하다 보면은 사실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소멸합니다. 제가 리더십이 소멸했다라고 말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즉 막스 베버가 불길하게 예언했던 대로
형식적 합리성이 국가의 실질적 합리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상 실현이 된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베버가 예언했던 그 21세기 초에 그 형식적 합리성에 압도당해버린 초두에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아주 험한 말로 얘기하자면 거의 찐따처럼 돼버린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지금 이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의 어떤 그 사표처럼 여겨왔었던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치적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는 지난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동안의 이런 어떤 역사적 경향을 과감하게 깨고 다시 실질적 합리성의 장을 회복을 하고 그 실질적 합리성을 형식적 합리성과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두 개의 가치가 외견상 모순되어 보일 적에 그 근본을 갖다가 살펴보고 모순되어 보이는 가치들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통일된 더 높은 가치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가치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되라는 가치이든 방역이라는 가치이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좀 더 근본적인 가치가 뭐냐는 걸 생각해서 그 두 개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 더 상위의 가치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옛날에 몽양 여운형 선생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비상한 시국에서는 비상한 인물들이 나와서 비상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장 지금 그 재난지원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또 지금 생계가 끊겨버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언제까지 생계를 도울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있죠. 지금 있는 이 현재 국가 구조라든가 정치가 운영되는 방식을 갖다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요, 실질적 합리성도 담보해야 되지만은 이게 현존하는 형식적 합리성하고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의 그 힘든 민주적 합의의 과정을 팔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만들어내고 일궈낼 수 있어야 됩니다.